자, 이어서 우리는 인문 강의, 기초 인문 강의 제9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9강입니다. 9강은 교재 페이지 39쪽 가운데 05 공급 질소 교란 금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냐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한다든가 남의 통장 빌린다든가 남의 조합원명이 빌린다든가 남의 뭐 철거민 딱지 같은 거 사가지고 한다, 이런 거 있죠. 이건 뭐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그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가해지고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천천히 봐드릴까요? 어떤 것이 먼저 걸릴까? 금정이 누구든지 나오죠. 이 법, 즉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분양 같은 거 얘기합니다. 분양 같은 거 또는 임대 같은 거를 즉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밑에 나올 겁니다. 지위를 양도 넘기거나 양수 사들이거나 이런 뜻이죠. 양도 팔아 넘긴다든가 양수 사들이거나 넘기든가 넘겨받든가. 다만 이 행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괄일고 매매, 팔아먹거나 증여, 공짜로 넘기거나, 공짜로 넘기는 것도 걸려요. 우리가 공짜로 넘기는 것도 걸립니다. 그 밖에 모든 게 다 걸리는데 다만 시험지 나오기를 거의 끝에 이거는 안 걸린다가 중요합니다. 뭐가 안 걸립니까? 상속, 저당은 제한다. 상속, 저당은 안 걸립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상속과 저당은 안 걸린다. 어쨌든 양도 넘기거나 양수 받거나 또 걸린 거 있어요. 옆에 알선 중개하는 거, 알선 중개하는 거, 가운데서 중개하는 거 또 있어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광고하는 거, 광고. 그래서 결국에는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다 걸립니다. 이 광고라는 게 뭐냐? 가르고 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에 매체를 통해서 행위, 이게 다 모두 넓은 의미의 광고로서 모두 포함되고 다 처벌받는다, 그 뜻입니다. 이런 걸 하면 안 되며 또한 옆에 가보니까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 방법으로 뭐 서류를 위조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래가지고 이 법, 즉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거 걸리면 얼마냐? 이거 걸리면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안 되는 것들이 뭔데? 넘기면 안 되는 것들이 뭔데? 1번입니다. 동그라 1번, 주택을 공급받을 주의 11조, 이게 뭐 조합원지입니다. 조합원. 남의 조합원 명의 빌리는 거예요. 조합원 지위를 얘기하는 조합원입니다. 1번은, 동그라 1번은 조합원 지위고, 2번은 소위 말해서 통장, 청약 통장, 입자 저축증서, 소위 말해서 청약 통장 이거 빌리잖아요. 그죠? 걸립니다. 세 번째, 주택 상한 사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걸리고, 네 번째, 그 밖에 여러 가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철거민 확인서 같은 거 있죠? 이주 대상 확인서 이런 거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걸린다. 근데 여기 안 걸린 거 하나 적기를 뭐를 적으면 되냐면, 국민주택 채권은 여기 들어있는 거 안 들어있다. 국민주택 채권은 여기 명단에 없다. 즉 걸리는 명단에 안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금지행위 위반시 조치. 자, 이제 발각됐어요. 이런 행위를 하다 발각됐다. 그럼 어떤 그 제재가 가해지는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거기 공급을 신청한 지위를 부여, 지위하시켜서는 거기 지위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옆에 가보니까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은 취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위는 무효하고 연결되고 공급계약은 취소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야 되지 지위는 취소, 공급계약은 무효,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미프 표현은 알겠지만 이제 무효하고 취소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짝이 달라요. 파트너가. 그걸 하시면 되겠고. 그럼 어떤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느냐? 지금 말한 증서나 지위를 양도 넘기거나 넘겨받은 자, 또 거짓으로
부정방목으로 증서나 지위 주택을 공급한 자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주체는 누군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사업적 넘어갑시다. 이제 일단 이렇게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제4절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입적이죠. 이건 뭐냐? 이거는 등급이 뭐냐면 대통령 영급입니다. 요놈의 등급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 영급이다. 법 바로 밑에 있는 수준 정도 돼요, 이놈이. 근데 왜 갑자기 주택건설 기준이 나오냐? 즉 일반 건축물 기준하고 주택건설 기준이 좀 달라요. 여기 주택건설 기준은 주로 공동택이고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동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수가 좀 많은 주택을 지을 때 여기에 따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빌딩 짓는 거하고 아파트 짓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딩의 승강기하고 아파트 승강기가 달라요. 또 빌딩 벽과 아파트 벽 두께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또 빌딩의 위에 층 높이하고 일반 건축물의 층 높이하고 아파트 층 높이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다 달라집니다. 특별히 시끄러운 정도, 보통 상가적, 여기 강남역의 상가적은 데시벨이 좀 높아도 건축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러나 만약에 아파트 단지다 그러면 데시벨이 높으면 나올까요? 잘 안 나오겠죠? 바로 옆에가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 잘 안 내준단 말이죠. 다만 내줄 때는 일정한 조건이 있겠죠. 거기다 뭘 세울까요?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다가 보면 뭘 이렇게 세워놨죠? 아파트 막으려고? 방음벽 같은 거 이런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일반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 아니라 특별히 공동택을 지을 땐 요렇게 짓거라. 이것이 바로 주택건설 기능 규정인데 요즘은 우리 주택관리 관계법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기 또 어디 나오냐? 실무는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실무는 한두 문제씩 해마다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무도 도와줄 겸 우리도 혹시 나올까봐 보험 드는 겸 우리가 중요한 걸 뽑아봤습니다. 기초과정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로 이제 뭐와 관련된다? 아파트, 공동택, 주택단지에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보겠습니다. 소음방지 대책 수립. 자, 여러분들 만약에 아파트에 사신다 그러면 주무시는데 밤마다 소리가 막 난다.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소음이 세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음을 갖다가 우리가 단위가 있어요. 소음 단위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소음 단위는 거기 나와 있는 데는 뭐냐면은 데시벨입니다. 데시벨입니다. 미터법으로 쓰면은 이렇게 스몰 D에다 라지 B가 돼요. 이렇게 데시벨인데,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항상 얘기하죠. 시험 문제는 절대 이렇게 영어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 항상 한글로 나와요. 한글로. 그래서 데시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데시벨이 또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이제 근로기준법 있죠. 근로기준법에서 근로 환경 같은 거 위해서 많이 나와요. 어쨌거나 이 데시벨인데 그럼 보통 우리가 아파트는 잠도 자기 때문에 얼마 데시벨이냐 그 뜻이죠. 그러면 데시벨은 숫자가 클수록 시끄러울까요? 더 조용할까요? 상식적으로 더 시끄럽다. 그러니까 일정 숫자 이상이면 일정 숫자 미만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곧 나오겠지만 방음벽 세운다든가 또는 나무를 심다든가 나무 수림대가 수림대라 표현하는데 나무를 심어가지고 요 시끄러운 걸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음 방지 대책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괄호 1번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괄호 1번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 괄호 1번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뭐냐 하니까 괄호 1번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실외 소음도가 들어있어요. 실외 소음도. 그런데 또 하나는 뭐가 들어있냐? 실내 소음도가 들어있어요. 실내 소음도. 그러면
실내 소음도는 어디서부터 거기 문장이 나오느냐 하니까 우리는 지금 40쪽 위하고 있는데 어디서 실내 소음도가 나오냐 하니까 거기 다만 공동택이 이렇게 나가요. 거기서부터 실내 소음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만 해가지고 쭉 나가고 그 다음에 뭐까지 포함하냐면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까지 합쳐서 실내 소음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뭐고? 그 전까지는 실외 소음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만약에 고속도로가 있어 자동차가 막 지나간다. 시끄러운 도로가 막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끄럽다. 근데 실내 소음도를 쟀더니 거기 보니까 몇 데시벨 이상일 때는 실내 소음도가 몇 데시벨? 65데시벨 이상일 때는 65데시벨 미만 되도록 해야 돼요. 그 결국에는 실외 소음도 기준은 실외 소음도 기준은 얼마다? 65데시벨 미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미만. 그러면 시끄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65데시벨 미만을 만들 것인가? 그 위에 두 번째 보니까 방음벽. 요즘 방음벽 굉장히 높이 쌓았죠, 그죠? 방음벽. 유리로 해서 투명하기도 보이죠, 그죠? 옛날에는 방음벽이 투명하지도 않은 데도 있어서 요즘 투명하기도 합니다. 방음벽. 또 하나 수림대, 나무 심어가지고 소리를 흡수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몇 데시벨 미만 만들라고요? 65데시벨 미만을 만들어야 돼요. 아파트 밖에서 했을 때 실외 소음도가. 근데 이게 어려워요, 사실상. 65데시벨 이상이 되는 건 많거든요. 그래서 이외적으로 다만 이하 보니까 이건 실내 소음도로 재도 된다. 다만 이하입니다. 이건 실내 소음도로 재도 괜찮다. 안에서 재도 괜찮다. 어떤 경우냐? 국토법상 도시역인데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소음진도관리법에 따른 지정된 지역으로서 요건 바깥에서 재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재도 된다. 또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거기 이런 곳에서 공동택에서 몇 층 이상인 부분은 6층 이상인 부분은 실내 소음도 지어도 괜찮다. 재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만약에 아파트가 있으면 몇 층 이상일 때 6층 이상 요 부분은 바깥에서 잔다, 안에서 잔다? 안에서 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봐주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 업자들 봐주는 거예요, 사실상. 보통 소리가 말이죠. 위가 더 크게 들릴까요? 밑에가 더 크게 들릴까요? 위가 크게 들려요, 이상하게. 막 10몇 층 되면 밑에 소리가 그대로 잘 들려요,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바깥에 해가지고 65데시벨 이하 미만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요 일정한 지역이지만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 나와 있는 일정한 지역에서만은 65데시벨이 아니라 이때는 안에서 재도 괜찮다. 다만 몇 층 이상일 때? 6층 이상일 때. 그럼 얼마를 안에서 재고 만들면 될 것인가? 동그라미 1번. 얼마 이하면 된다, 거기? 65가 아니라 얼마? 45데시벨 이하도 괜찮다. 45데시벨 이하도 괜찮다. 근데 이게 안에 재는데 말이죠. 이걸 잴 때 어떻게 재냐? 문을 꽉 닫고 재는 거예요. 창문을 모두 닫아야 돼요. 창문 못 닫고 잽니다. 열고 재는 게 아니라. 그래서 45데시벨 만들 수 있겠죠. 요즘 창문이 뭐 두껍게 하고 만들 수도 있게 아닙니까? 그렇죠? 만들 수 있겠죠. 45데시벨 이하 나오게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밀폐시켜서. 그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밀폐시킨 상태에서 45데시벨 나오긴 나왔는데 만약 거기서 이제 고등어 요리를 해 먹었다. 맨날 창문 닫은 상태에서 쟀으니까 고등어가 탔단 말이죠. 냄새를 어떻게 뽑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바로 밑에 2번.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무슨 시설을 해놓고라 거기? 환기 설비. 적합한 환기 설비를 갖춰야 된다. 나오죠. 이런 데는 적합한 환기 설비. 연기 같은 거 잘 냄새 빨아내도 이런 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볼 때 이건 한계가 있다 봐요. 빨아내는 거죠. 차라리 창문 여는 게 편한데 창문 열면 소리 들린단 말이에요. 여기 이런 경우. 이게 창문 닫고 45데시벨 이하였으니까. 어쨌든 결론 내리면 공동택의 실외 소음도는 65데시벨 미만이고 이외적으로 일정한 지역에서 6층 이상일 때 실내 소음도는 45데시벨 이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이건 꼭 기억해야 되겠죠.
이어서 2번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 물론 여기선 옆에 그래서 이제 뭐 공동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병원 같은 거,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거 꼭 소음뿐만 아니라 소음 등 그랬으니까 또 위험물 공장, 옆에 위험물 공장이 있다. 매연 공장, 오수 공장, 폭발하는 공장, 진동하는 공장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막 옆에서 막 연기를 막 내뿜어요 그냥 막 썩은 물이 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공해 공장 등인데 그러면 여기 공동체,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은 이 공해 공장부터 얼마 이상 떨어뜨리냐? 얼마 이상 떨어뜨리냐면 거기 50m 이상 떨어뜨리거라. 50m 이상 떨어뜨리거라 이렇게 돼 있죠. 요즘 유치원이 많이 많죠. 유치원이 많이 많은데 어떡하네?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이런 한마디로 굉장히 위험한 공장 같은 거 이런 등에서 혐오스러운 공장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뜨려야 됩니다. 근데 2번 예외적으로 주유소하고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거기 천연가스 충전소가 있어요. 이런 건 50m가 안 돼도 괜찮다. 얼마 이상 떨어뜨리면 되냐? 거기 25m 이상 떨어뜨려도 괜찮다. 50m가 아니라 얘도 뭐다? 25m 이상 떨어져도 괜찮다. 떨어져도 괜찮다. 주유소 같은 거, 시내버스가 천연가스 가는 거 있어요. 그 충전소 같은 거. 이런 거는 25m 이상도 괜찮은데, 맨 끝에 괄호 열고, 어린이집, 유치원은 제한다. 이거 뭐냐면, 설사, 주유소나 천연가스 충전소를 하더라도 얘는 25m 이상 안 된다. 얘는 꼭 뭘 유지하라고요? 50m 이상을 유지하거라. 위험하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요게 항상 또 문제가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애들 갖다가 유치원에서 보내놨는데, 일부, 유치원에서는 애들 갖다가 부식비 같은 걸 막 띄어먹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어서, 2번 구조 설비 등 갑니다. 1번 세대 간의 경계벽.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실무에서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세대 간의 경계벽은 뭐냐? 이건 종전에 많이 나왔었어요. 실무도 나오고 우리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게 세대 간의 경계벽. 이건 아파트 벽하고 벽 경계벽입니다. 아파트 벽하고 벽 그 두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 701호다, 702호다. 그러면 이게 벽 두께, 요게. 이런 얘기죠. 이 두께가 얼마나 돼야 될까 꼭 외우셔야 되는데, 거기에 괄호 1번, 철근자가 들어갔다. 철골, 이게 철근자가 들어갔으면 얼마냐면, 15cm 이상, 요거, 15cm 이상. 외우면 되겠고, 올라가서 2번. 묵은, 콘크리트 블록, 이거는 이제 철근이 안 들어간 거예요. 블록이라든가 벽돌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거 벽돌 같은 거라 이런 거 콘크리트가 철근 안 드는 콘크리트 이런 건 좀 약하겠죠. 그때는 좀 두꺼워야 돼요. 그래서 몇 센티미터 이상이냐? 20cm 이상이다. 세 번째 조립식 주택 이건 찍어내는 거예요. 앞치기 찍어내는 겁니다. 이건 찍어내기 단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12cm 이상 12c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15cm, 20cm, 12cm 이상 이렇게 꼭 아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바닥구조. 이 세대 금방 했던 것도 실무 나왔지만 바닥구조도 나왔어요. 바닥구조 아마 여러분들 실무에서 보면 알겠지만 실무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한 4, 5년 전쯤인가 아마 이거 뭐가 있냐면 여기 아마 기출문제 있을 거예요. 바닥구조 이거 실무에서 같은 2차 과목. 한마디로 뭐냐면 위층에서 쿵쾅쿵쾅 소리가 밑에 잘 들리지 말아야 돼. 소위 말해서 소음과 층간소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아파트 위에서 쿵쾅거리니까 밑에 사람이 뭐 낫을 들고 올라갔다 살인사건 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 층간소음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거 만드는데 어쨌간에 결론은 이렇게 냈습니다. 층간소음입니다. 근데 괄호 열고 층간소음이라 하더라도 화장실 바닥은 어쩔 수 없다. 이 화장실 소리가 많이 나나 봐요. 이건 어쩔 수 막을 수가 없나 봐요. 화장실은 막을 수가 없나 봐요. 화장실 바닥은 제한다 됐어요. 그럼 보통 바닥은 어떻게 하냐?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210mm 이상이 돼요. 다만 라멘 구조일 때는 150mm 이상 돼. 이 두께가 이상이 되겠다. 라멘 구조가 뭐냐?
보호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하는 구조다. 보호와 기둥을 통해서 힘받는 뜻이죠. 이런 구조일 때는 150mm 이상. 보통은 210mm 이상. 이거 실무에서 나왔어요. 실무에서 나왔고 한 4, 5년 될 거야 아마. 두 번째, 요거는 실무 버킷 다 잘 나왔어요. 이거. 한 6년 정도, 7년 정도 이거 실무 버킷 많이 나왔어요. 이거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요거 경량 충격음은 뭘 경량 충격이냐?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충격을 말하고, 중량 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 둥둥 이런 소리 나죠. 이럴 땐 각각 데시벨을 외워야 되는데, 경량 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다. 이렇게 짝을 외워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 안 지켜도 되는 경우가 있다. 58데시벨, 50데시벨 안 지켜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이제 이 사업체가 빠져나갈 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 니음은 괜찮다. 기억. 남행구조 공동택의 층간바닥. 두 번째, 위 남행구조 아닌 공동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을 정하는 부분에 층간바닥. 이런 거는 굳이 58데시벨, 50데시벨 안 지켜도 괜찮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승강기. 승강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실무에서 한 3년 전쯤인가, 실무에서 3년 전쯤인가, 40문제 중에서 2문제가 한 해에 승강기에서 나와버렸어요. 대단한 거죠. 40문제에서 2문제가 승강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실무에서. 그럼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여기 승강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보겠습니다. 승용 승강기. 보통 사람 타는 승강입니다. 6층 이상인 공동택에는 6인승 이상 승용 승강기를 설치된다.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말이죠. 6층 이상일 때는 6인승 이상 엘리베이터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일반 빌딩 있죠? 이런 일반 빌딩은 6인승 안 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4인승도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보통 기본이 몇 인승이라고요? 6인승 이상이에요. 6인승 이상. 몇 층 이상일 때? 6층 이상일 때. 그래서 이게 실무에서 주관식 나왔어요. 앞에 6, 뒤에 6. 그래서 주관식 뭐였냐면, 답이 뭐였냐면, 실무에서 6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6 적는 게 답이었어요. 6층 이상 6인승. 이것이 실무에서 한 3년 정도 될 거예요. 3, 4년 될 거예요 아마. 실무에 기출문제 있어요. 두 번째, 얘는 뭐냐? 그런데도 말이죠. 6층일 때 주의하세요. 6층 이상일 때 아닙니다. 얘는 봐주는 것은 6층 이상이 아니라 6층일 때 봐준다. 6층일 때 봐준다. 왜? 거실 바다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직통 계단이 있다. 이때는 6층일 때는 엘리베이터 승용승강기 없어도 괜찮다. 이거는 일반 건축물도 똑같아요. 이 규정은 일반 건축물도 똑같다. 왜냐면 건축법에서 이걸 따왔으니까. 건축법에서 빌려왔어요. 그러면 일반 건축물이나 아파트나 똑같은 규정이다. 빌려왔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 실제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요즘 아파트는 그렇지 않게 옛날에 지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지은 아파트 몇 층짜리가 6층짜리가, 옛날에 지은 아파트 6층짜리가 뭐가 없더라?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은 아파트 중에 6층짜리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도 있어요. 6층짜리인데. 진짜 그렇습니다. 지방 같은 데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데도 있어요. 이거. 그런 뜻입니다. 다음, 비상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는 10층 이상일 때. 10층 이상일 때는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에 구조를 해야 됩니다. 10층 이상일 때는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로 구조를 해야 되고, 화물용 승강기. 화물용 승강기는 전에는 7층 이상이었어요. 근데 2년 전쯤에 10층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10층 이상일 때 이삿짐 단원은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10층 이상일 때. 이렇게 층수 같은 거 있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03 부대시설 진입도로. 진입도로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42쪽 위에 표를 보고 칠판의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진입도로는 10여 년 전쯤에 많이 나왔어요. 10여 년 전쯤에 많이 나왔습니다. 10년 이전엔 되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 좀 뜸해요. 그 전에 10년 이전쯤에 이게 많이 나왔는데 그림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이 아파트 단지가 있다. 그럼 이걸 세대수 기준합니다. 세대수. 세대수 기준에서 요 거리가 몇 미터인가? 그런 의미입니다. 요 거리가 얼마인가? 보니까 세대수에 따라서 거기에 42쪽 위에입니다. 그 너비가 달라진다. 그 뜻입니다. 보니까 300세대 미만일 때는 몇 미터 이상이다? 6미터 이상이다.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은 8미터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요게 만약에 1300세대다 그럽시다. 1300세대다. 그러면 요게 너비가 얼마 이상일까요? 그런 얘기예요. 얼마 이상일까요? 1300세대. 15m 이상 되겠죠? 여기 동의하십니까? 15m. 15m 이상.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표를 주고 물어볼까요? 안 주고 물어볼까요? 안 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할 때 따로 외울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기초 강의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밑에 동그라미 2번. 이건 동그라미 1번이고 동그라미 2번도 나온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예요. 시험지 실제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동그라미 2번. 한 10년 전쯤인데 여기 단지가 3단지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1단지, 2단지, 3단지 이 3가지가 있다. 그런데 3개가 있는데 이걸 몇 미터냐 이걸 해야 될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단지가 몇 세대였느냐? 600세대였다. 2단지가 500세대였다. 3단지가 400세대였다. 그때 요게 과연 몇 미터이겠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 제일 큰 걸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작은 것도 아니고 평균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 3개 다 거기 법에 의하면 합한다. 즉 플러스한다 돼 있어요. 그렇다면 3개 합해 봅시다. 600, 500, 400 얼마죠? 1500이 되겠죠? 1500세대다. 여기까지 구했죠? 1500세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1500세대 나왔죠. 그러면 아까 표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럼 1500세대 아까 표에다 보니까 얼마죠? 1500이면 1000세대당 2000 미만이죠? 그럼 몇 미터 이상입니까? 15m 이상이면 이렇게 나오겠죠? 다 더한 걸 갖다 대입하니까 1500세대니까 1000과 2000 사이니까 바로 이 표에다가 15m 이상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괄호 2번 주택단지 안의 도로. 굉장히 유력하죠. 특별히 실무에서도 유력합니다. 실무에서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는 몇 미터 이상 도로가 있어야 되면 7미터 이상 도로가 있어야 돼요. 요즘 아파트 옛날에는 8미터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7미터 이상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줄여졌어요. 도로 너비를 갖다가 7미터 이상 도로인데 다만 이 도로는 말이죠. 사람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다니기 위해서 보행자 도로가 몇 미터 이상입니까? 보도가 몇 미터 이상입니까? 폭이 1.5미터 이상이고 그래서 폭 1.5미터 이상 보도를 포함해서 7미터 이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도 포함해서 7미터 이상입니다. 보도는 얼마 이상 돼도 폭이 1.5미터 이상. 다만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이건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음에 해당할 때는 폭을 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원래는 몇 미터 이상인데 7m 이상인데 원래는 7m 이상 되는데 봐주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도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m 미만이다. 이런 얘기. 자, 만약에 막다른 도로다. 이 막다른 도로인데 여기 이렇게 몇 세대 미만일 때 이용하는 도로가 몇 세대 미만일 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50세대가 이용하고 이 아파트가 여기는 40세대가 이용한다. 근데
이 막다른 도로 길이가 이게 도로인데 이 도로가 몇 미터 이내더라? 요것이 몇 미터짜리더라? 도로가 보니까 35m 미만이다. 요 길이가 35m 미만일 때 여기가 35m 미만일 때 여기를 위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산이라고 이렇게 절벽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아파트가 50세대 이용하고 얘가 40세대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문을 다 여기다 냈다. 이렇게 냈다. 문이 다 여기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 여기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 칠 때 이게 길이가 35m일 때 요 폭은 얼마 이상 돼도 괜찮으냐? 그냥 4m 이상도 괜찮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그 밖에 주택단지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 승인자 부득이하다. 여기는 어쩔 수 없다 할 때는 4m 이상도 봐줍니다. 다음 세 번째. 주택단지 안에 도로는 차가 막 달리면 안 돼요. 그러다가 애들 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거기 유선형 또는 도로 노면의 요철 뭐냐 이렇게 덜커덩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는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야 돼요.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몇 킬로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20k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20k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뜻입니다. 네 번째,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말이죠. 공동주택은 스쿨버스가 한쪽에 쓸 수 있도록 1개소 이상 그 어린이 안전보육을 설치해야 됩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데는 학원버스나 스쿨버스 같은 거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쪽에다가 어린이 안전보육을 갖다가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보도, 즉 사람 다니는 도로는 혹시 차도하고 보도가 높이가 다르다. 그러면 차도하고 보도가 높이가 다르다. 그러면 차도가 높아야 되겠어요? 보도가 높아야 되겠어요? 보도가 높아야 되겠죠? 몇 센치 이상 높아야 된다? 10cm 이상 보도가 높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높이가 같은 경우도 있어요. 보도하고 차도하고. 그러면 가운데 분리를 시켜야 돼요. 뭐로 분리시키냐? 거기 말뚝 같은 거 박아가지고 거기 기둥 같은 거 박아가지고 이와 유사한선을 설치해서 차도와 구분이 되도록 구분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쇠말뚝 같은 거 박아가지고 치렁치렁 해놓잖아요. 그죠? 이쪽은 차도, 보도 이렇게 해놔야 돼. 구분을 해놔야 돼요. 여섯 번째는 뭐냐? 과속 방지턱 사이즈예요. 이거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실무도 나오고 벗기도 나와요. 과속 방지턱 사이즈. 과속 방지턱 옛날보다는 좀 낮아졌어요. 옛날에 이거도 높았습니다. 요즘은 좀 이게 낮춘 거예요. 옛날에 높았기 때문에 덜컹할까봐 요즘은 약간 낮췄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과속 방지턱 넘어가는데 이런 얘기예요. 과속 방지턱 높이가 얼마냐면 몇 센치 이상 몇 센치 이하 사이죠. 보니까 과속 방지턱이 여기 7.5cm에서 얼마 사이입니까? 10cm 사이죠. 10cm. 여기가 7.5면 여기가 10cm입니다. 10cm.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7.5. 여기가 요 사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속 방지턱 만들어야 되고 높이가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 이상 돼야 되냐? 이것이 1m 이상 돼야 됩니다. 1m 이상. 그래서 꼭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특별히 실무가 유력한데 7.5cm 이상 10cm하고 너비는 1m 이상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 과속 방지턱은 운전자가 잘 보이도록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될까요? 잘 안 보이게 해야 될까요?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부드럽게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될까요?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까요? 엑셀레이터 밟아야 되겠죠. 부드럽게 엑셀레이터 밟으면 푹 넘으면 더 넘어갈 거예요. 아마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기 반사성 도료로 도색했다라고 합니다. 맨 밑에 반사성 도료로 도색했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하면 형광 페인트 같은 거 칠했다는 얘기죠. 그 노랗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알록달록 해놨죠. 그겁니다.
이어서 관리사무소. 요거는 실무에서 한 10년 됐나? 여기 실무에서는 직접 객관식 문제지만은 계산하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계산 문제로. 관리사무소는 계산하는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계산은 나중에 우리가 언제 할 거냐면 이제 기본 강의 때 해드리는데 다만 여기서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만 알겠습니다. 실제 계산 우리가 기본 강의하고 심화강의 두 번 다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계산하는 거는. 자, 일단은 관리사무소 여기서는 간단하게 계산 방식을 보겠습니다. 첫째, 관리사무소 몇 세대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관리사무소 도입되느냐? 아파트가 50세대 이상. 그래서 50세대 이상은 따로 관리사무소 건물이 있어야 돼요. 50세대 이상은. 그러면 면적 얼마를 주냐? 기본 면적이 10제곱미터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50세대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 더해갑니다. 즉 0.05제곱센티미터 더해가면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 때 계산해 볼 건데 여기 기초 강의니까 간단히 보고 그래서 50세대를 넘으면은 이상이면 관리사무소 도입되는구나. 기본 면적이 10제곱미터고 50세대 넘을 때마다 한 세대당 얼마씩 더해간다? 0.05제곱미터씩 더해갑니다.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원래는 법에는 500제곱센티미터인데 이게 제곱미터로 하면 0.05제곱미터입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제곱미터 즉 단위를 통일해야 되니까. 기본이 10제곱미터니까 통일해서 이렇게. 근데 만약에 관리사무소 계산을 했더니 120제곱미터가 나왔다. 그때는 얼마로 할 수 있냐? 그냥 100제곱미터로 줄일 수도 있어요. 100제곱미터가 넘을 때는 100제곱미터 이하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100제곱미터는 보통 얼마냐면 보통 30평 정도 돼요. 그래서 30평 정도 넣으면은 30평 정도로도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이어서 안내표지판. 안내표지판은 한 4, 5년 전에 실무에서 나왔어요. 이거 안내표지판. 아주 쉽게 나왔어요. 실무에서. 안내표지판은 도대체 몇 세대 이상일 때 안내표지판을 설치되는가? 1번 100세대, 2번 200세대, 300세대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실무에서 한 4, 5년 될 거예요. 이거. 실무에 기출문제일 겁니다. 나중에 실무 배울 때 기출문제 있어요. 그 안내표지판은 몇 세대 기준이다? 30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일 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 그럼 안내표지판 종류가 몇 개느냐? 2개가 있어요. 2개. 하나는 단지 입구 표지판. 하나는 단지 입구 표지판. 두 번째는 단지 종합 안내판. 두 번째는 단지 종합 안내판. 이 두 가지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근데 일본에 있는 단지 입구 표지판은 설치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설치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일까? 거기 바로 본문에 나와요.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 표지판 등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도로 표지판이 앞에 도로 앞에 다 돼 있어요. 그때는 굳이 단지 입구 표지판을 설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뜻입니다. 다음 보안등. 보안등 많이 나왔어요. 보안등은 뭐냐면 아파트 단지 안에 가로등이에요. 가로등. 그래서 어린 놀이터라든가 도로 옆에 가로등 있잖아요. 그겁니다. 다만 도로가 15m 이상일 때 양쪽에 있어야 돼. 이 보안등이. 시험 문제 뭐가 많이 나왔냐? 보안등의 간격이 나왔어요. 얼마입니까? 50m 이상.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50m 이상 이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50m 이내 주의하세요. 죄송합니다. 50m 이내. 50m 이내다. 이거 50m 이내. 보안등 간격 많이 나왔고 전기시설. 전기시설은 각 집마다 얼마 기본 용량이면 3kW 3kW 이상입니다. 원칙으로. 각 집마다 3kW 이상이 기본 용량 주고 다만 60제곱미터 이상 할 때는 3kW 기본에다가 60 넘는 10제곱미터마다 0.5kW씩 더해갑니다. 일단은 기본이 3kW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더해간다 6제곱미터 이상 할 때. 이건 나중에 우리가 또 역시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 할 때 이걸 계산해 볼 거예요. 계산하는 걸 해드릴 겁니다. 걱정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7번째 폐쇄로 텔레비전 CCTV. 이것도 실무에서 한 4, 5년 전쯤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 4년 되는가? 3년 전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가 나왔냐면은 밑에 2번 화소가 나왔어요. 카메라가 아주 선명하게 잡혀야 되니까 얼마 이상 화소다? 130만 화소 이상일 것. 130만 화소 이상 요거 나왔습니다. 이 CCTV는 법적으로 어디에 설치하느냐? 거기 보니까 1번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각동 출입구.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어디서 설치합니까?
주차장에도 설치하죠. 지하 주차장 같은 거 설치하죠. 근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어쨌간에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고요.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각종 출입구만 다 돼 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에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막 하면 다 보여요. 거기서 그 중앙센터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노출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130만 화소 이상 이게 중요합니다. 130만 화소 이상 화소가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9강을 마무리하고 쉬었다가 10강에서는 복리시설 공사 44쪽 복리시설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10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